뉴스 속으로. 오늘의 탑뉴스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소식입니다. 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강력한 경제전쟁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우는 펜타닐 유입과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다가오면서 미국 내 마이너리티 투사 역할을 자임해왔던 흑인 여성들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발표했네요. 뉴욕 출신의 카우보이로 불리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인데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빨리 신속하게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트럼프 당선자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의 관세를 또다시 더 부과하고, 이웃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고 있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과 같은 마약,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계속 법이 집행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웃인 캐나다, 남쪽 우방인 멕시코에 대해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범죄, 마약이 전례 없이 위험 수준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행정명령 첫 번째로 미국 국경지대의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서류에 당장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자는 펜타닐과 같은 상당수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중국이 관련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중국 정부 대표들이 만약 마약을 밀매하다가 적발되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 관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그 원자재 역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고 중국에 대해서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최근에 들어서 처음 한 얘기인데, 과연 앞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 얼마나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부과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는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추가적으로 10%를 더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70%가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게까지도 마구잡이로 네?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 미국이 펜타닐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내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입니다, 한마디 해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속은 시원하네요. 뭐 이게 정말 확정이 돼서 정말 제대로 그러한 이제 관세가 부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은 시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너무 민주적으로 천천히 해서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인 것 같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관세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이 범죄, 마약, 초반부터 뿌리 뽑고 말겠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반응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과 자신들 나라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트럼프 당선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부총리와 공공안전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날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다. 특히 미국 노동자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관계인데 이 사안들, 민감한 불법 이민자, 마약 문제, 미국 차기 행정부와도 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주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이에 대해서 직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중국 미국 경제와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서로 이익이 된다고 믿고 무역 그리고 관세 전쟁에서 절대 승자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미 멕시코 대사를 역임했던 아르투로 사루칸 씨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조치가 북미 자유무역에 대한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국가들끼리의 관계도 악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 두 정부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손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한쪽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발표가 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 재협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미 합의한 협정도 바꿀 수 있다. 그 교환을 위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첫 번째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USMCA 조약을 새로 체결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각국 비준을 거쳐서 2020년에 발효가 된 6년짜리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공동 검토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년 뒤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가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기타 상품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요. 마약 밀매 퇴치에 관한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트럼프 당선자의 말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을 중국이 방치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펄쩍 뛰면서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합의가 된 이후에 중국이 마약 밀매 대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관련 법 집행에 대해서 모든 진전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 정부가 내게 마약 밀매 적발되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정을 한 데 대한 반론인데요. 미국에서 펜타닐 같은 아편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가 지금 하루 평균 150명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자, 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모리스 앱스타인이 장관으로 낙점되는 인사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했다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던데요. 뉴욕타임스에서는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금품 수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과 트럼프 측에서는 강력히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변호사 출신인 앱스타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 성추행 입막음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 전략을 짜고 이를 지휘하고 영향을 끼쳐 오면서 이제는 입각된 인물들을 추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차기 재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던 스콧 베센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당신이 재무장관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을 추천을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매달 내게 $30,000에서 $40,000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재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 14일에 앱스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당신이 트럼프 주변 인사들에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나를 장관직에서 임명시키지 않으려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앱스타인은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당신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조사 결과 앱스타인이 방산회사를 통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한 달에 $100,000씩 컨설팅 비용으로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그때부터 앱스타인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는 조금 전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뉴욕 타임스의 오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싶다.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매관 매직 혐의가 있다면 앱스타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신임을 얻고 있는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이요. 스텔스 전투기 F-35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최첨단 드론이 떠다니는 시점에 사람이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미 드론 시대를 맞아서 이 같은 스타일의 공중전은 구식이 됐다. 애꿎은 조종사만 죽일 뿐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신의 X 트위터를 통해서 F-35 전투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기종이다. 비싸고 복잡하고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 가지에도 뛰어나지 못한 그런 비행기 기체가 됐다. 성공 가능성도 없고 아직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이디엇, 멍청이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의 F-35, F-35 전투기 비용을 삭감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F-35 전투기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미국 국방부를 포함해서 영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한민국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머스크는 4년 전에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 시대는 끝났다.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없는 드론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공군 전문가들과 이미 4년 전에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이너리티 정치를 이끌면서 투사를 자처해왔던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가장 실망감을 나타내고 가장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집단이 흑인층, 그중에서도 흑인 여성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에서 두 차례 모두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와 맞붙어서 이기는 그런 아주 진귀한 대전을 치렀고요. 자신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4년 전 대선에서는 같은 남자인 조 바이든에게 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가 130년 만에 두 번째 재수행 대통령으로 2달 뒤에 다시 재집권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해왔던 흑인 여성들이 상당한 실망감 그리고 유권자 자체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사회운동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보다 흑인 여성 계층에서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8년 전에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던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가 우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그때보다 더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사회가 아직도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하는 유권자가 더 많아지면서 이들이 미국의 주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흑인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상당히 큰 실망감을 보이면서 90%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찍었는데도 결과는 트럼프의 대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흑인들의 목소리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도 흑인 여성은 쉬어야 된다. 휴식이 저항이다. 이런 문구를 적은 게시물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4년 전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전국으로 벌어진 인종차별 규탄 시위를 이끌어왔던 흑인 여성 단체들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원하지 않은 4년간의 휴식기를 갖게 됐는데 앞으로 이 마이너리티 정치 역학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뭐 내각 인원들 보니까 뭐 흑인도 별로 없고 여성들도 없고 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게빈 누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만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차원의 리베이트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은 어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또 지난해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다른 주로 떠났다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직장을 옮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은 과연 어디였는지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게빈 누섬 주지사가 이 전기차 세제 혜택을 만일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에서 폐지를 한다면은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되살려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모든 자동차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뉴섬 주지사가 주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성명 내용은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블룸버그 통신이 그렇게 보도한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뉴섬 주지사는 이처럼 전기차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네.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예.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부분을 잘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을 바탕으로 이 테슬라의 인기 전기차 모델이 제외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본 겁니다. 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한데요. 여기에 현대나 기아도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테슬라를 제외하기 위한 일종의 핑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최영호 앵커께서도 자꾸 연방정부의 대립각을 세우는데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이번 뉴섬 주지사의 제안이 단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 CEO까지 동시에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 당국자들이 환경, 이민 정책 등을 두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긴 싸움에 대비하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는 걸 막으려 했고요.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니까 보수 정책을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강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저항의 깃발을 든 민주당 소속 주지사 중 한 명이죠. 여기에 이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절친 이른바 퍼스트 버디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고요.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번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머스크 CEO 이렇게 사실상 둘 다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소비자한테도 손해가 될 듯한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팔린다는 거는 소비자가 원한다는 건데 그런 차를 세제 혜택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차를 선적을 해야 되잖아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러면 그 손해는 소비자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응한 게 있습니까? 네,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네. 머스크 CEO 곧바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미쳤다. 인세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일하게 전기차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섬 주지사가 그런 제안을 하다니 그건 미친 짓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어제 테슬라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아침은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그 전날에 비해서 3.96%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했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는 올라갔었는데요. 네. 리비아는 어제 13%나 급등했고 예. 니콜라도 3.96% 거의 4% 가까이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개빈 누섬하고 일론 머스크는 둘 사이가 예전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네, 아마 아.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 간의 설전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하나는 팬데믹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뉴섬 주지사가 그 북가주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을 셧다운 시키라고 하니까 머스크 CEO는 뉴섬 주지사를 향해서 파시스트다라고 비난을 했었고요. 또 뉴섬 주지사가 머스크 CEO한테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뉴섬 주지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성공에 대한 빚을 졌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엔 뉴섬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그 관련 법에 서명하자 머스크 CEO 스페이스 X 그리고 X 본사 이전을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머스크 CEO는 캘리포니아주에선 주정부가 당신의 아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이렇게 뉴섬 주지사와 일론 머스크 CEO 공개적으로 종종 정면 충돌해 왔는데 어제 또 한 번 이렇게 대립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결정을 하면 자동차, 전기차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주지사 결정만으로 리베이트 제도를 다시 시행할 수는 없고요. 아,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이제 동의가 그렇죠,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예. 만약 법안이 발의된다면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 그 리베이트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도 예산 적자였습니다. 작년보단 크게 그 적자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680억 달러에서 올해 20억 달러 이렇게 지난주 발표에서 이처럼 나타났는데요. 이런 재정적인 면을 봤을 때 시행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시행되더라도 또 재정 문제가 추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만일에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만 리베이트를 준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가만히 있을 리도 없죠. 네. 또 소송을 걸겠죠. 소송하겠죠. 네. 그러겠죠. 이게 전기차에 대한 모든 전기차에 대한 리베이트를 줘야지 왜 이것만 주느냐라는 식의 그러한 이제 또 소송이 또 분명히 제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또 아주 기나긴 또 싸움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당 무슨 이게 뭐 100불, 200불이 아니라 몇천 달러씩 주는 거 그럼, 아닙니까? 네네. 이 사실 자금 확보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산 확보가.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게 의회에서 발의가 안 될 듯 합니다. 의회는 뭐 통과시켜 주겠죠. 같은 아, 민주당끼리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 그러니까 이 개빈 뉴섬 주지사도 어떻게 보면은 좀 트럼프처럼 좀 과감하게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자기의 그런 어떤 무슨 의도하에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앞뒤를 잘 재보고 그렇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말하는 것과 실천은 완전히 별개의 거리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에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다른 주로 떠나갔다. 이런 또 새로운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네, LA 타임스가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지난해 3분기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오늘 아침 실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8만 7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온 새로운 근로자는 6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1만 8천여 명의 근로자를 잃은 셈인데요. 이건 분석 대상이 됐던 다른 어떤 주들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주로 직장을 옮긴 근로자들이 많이 간 곳은 어딘가요? 가장 인기 있었던 주는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 그리고 네바다주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한 수석 경제학자는요, 캘리포니아주의 일자리 시장이 여전히 강하긴 한데 생활비가 아무래도 높고 또 저렴한 주택이 많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LA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선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또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는 이 지적이 나오던데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50개 주 전체가 다 조사 대상이 된 건 아니었고요. 이번 어허. 데이터에선 몇 개 주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알래스카, 미시건, 미시시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데이터에서 빠졌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번 분석은 해고된 경우는 제외시켰습니다. 어허. 현재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아 나선 그렇게 이직한 사람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주는 어디로 조사됐나요? 이주를 하고 이주를 해온 근로자들 그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인, 몬태나 그리고 테네시 주였습니다. 테네시주요. 네. 제가 한때 테네시주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테네시주에서 이제 여행을 오신 분을 만나 뵀는데요. 절대로 캘리포니아를 오고 싶지 않다고. 테네시주 너무 좋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분도 네. 2년만 더 계셔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다른 주로 간다, 이주한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주주 사회에 해당하는 얘기지. 한인 1세대들, 1세대 이 한인들은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2세, 3세들은 해당이 네, 가능하겠죠. 네, 2세대나 네, 3세들. 맞습니다. 뭐 제 주위만 봐도 벌써 네. 뭐 손자애들이 뭐 텍사스 가 살고 있어. 뭐 어디 가서. 맞아요, 많죠. 이 LA 산다는 애들은 없어요, 지금 많지 보면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 요즘은. 1세, 이민 1세대, 우리 같은 1세대들은 아이고. LA 코리아타운이 최고입니다. 네,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여기가 최고지. 뭘 어디를 다른데 어디를 가시겠어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노동법과 인사부 전문가들이 2025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직원의 사기 그리고 참여도를 꼽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회사가 걱정해야 할 만큼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직원의 사기와 몰입도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30%만이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국 모든 근로자들의 50% 절반 정도만이 우리 회사는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직원 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어떠한 이 생산성과 그 다음에 이율에 직결되는 문제고요. 업무에 사기가 떨어진 직원이 많은 회사들 그리고 직원이 업무에 몰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은 회사들은 1년에 9천억 달러 이상의 생산성 손실을 입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굉장히 큰 액수가 되겠고요. 예. 문제는 이 어떻게 해야 이 사기를 높여주고 업무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네.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한국 속담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속담이 아니고 이 케네스 블랭카드라는 저자의 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고래는 춤을 잘 출 수 있도록 조련하는 방법은 칭찬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칭찬의 힘을 강조하면서
참 잘했어요라는 뜻의 웰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웰던에 앞에 고래 이름을 넣어서 웨일던이라고 말한 것을 네. 직접적으로 번역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의역을 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칭찬이 사기를 높인다는 결론인데요. 제가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보고 이 회사 고문 역할도 많이 해봤지만 네. 직원들의 업무 성적이 안 좋으면 사실 업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의를 주거나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직원들에게 더 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이 웨일던과는 완전히 반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칭찬은 마찬가지로 수익을 역시 높일 수 있겠고요. 회사에서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받는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이 생산성이 1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 떨어진 직원이 많을수록 회사는 비생산적인 집단 그리고 손해를 많이 보는 회사가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와, 생산성이 10%가 더 높아진다는 거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러면은 직원의 사기를 높이려면은 칭찬을 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칭찬하는데 돈 안 드는데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이런 그 회사들 보면은 실적을 이렇게 높이면은 왜 연예인들 그 작품이 시청률이 높아지면은 막 이렇게 해외 여행도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 볼 때마다 아니 연예인들은 본인들 자체도 돈이 많은데 그 회사 자체에서 제작사에서 단체로 해외 여행도 보내주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하긴 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다저스도 50만 달러씩 보상금을 받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런 보상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칭찬이 돈이 든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칭찬이 돈이 든다. 네. 네, 이 근로자들이 항상 월급이나 어떠한 보상이 너무 충분하고 좋다라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직원의 3분의 1은 상사로부터 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대 차이가 또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데 54세 이상의 직원은 70% 이상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네. 24세 미만 직원은 절반만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이 보상 프로그램, 이 표창 프로그램은 직원의 사기를 유지하고 조직 충성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보상을 하는데 노동법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팔러시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불공적인 보상이나 표창 아니면 편애에 대한 이런 잠재적인 불만과 차별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보상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직원에게 기프트 카드 같은 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상이 금전적일 필요는 없겠고요. 공개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혹시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 앞에 패가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패가 Employee of the Month라면서 이제 사진이 붙어 있고 직원을 recognition하는 그런 것도 이제 또 한 가지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상이 이제 회사에서 발표가 되고 어떠한 특정한 만찬에 초청되는 것도 칭찬을 해주고 사기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보너스 같은 금전적인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뭐 땡스기빙도 지금 내일 모레로 다가왔고 또 한 달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새해도 오고 이럴 때 이렇게 보너스를 지급해 주면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칭찬이나 뭐 이 고마움의 보상으로 이런 현금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기분을 좀 업해주는 그러한 이제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내일 모레가 땡스기빙입니다. 그리고 글쎄 이제 다음 말이에요. 달이 크리스마스인데 사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보너스를 주는 때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인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주는 보너스를 임의적인 보너스라고 합니다. discretionary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노동청 해석에 따르면 이 임의적인 보너스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이 성탄절이나 기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제공되는 이 선물입니다. 선물의 성격으로 봉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임의적인 보너스는 근무 시간이나 생산 또는 효율성에 의해 측정되거나 의존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고 선물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너스가 생각보다 직원과 분쟁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떠한 판매 수치나 업무 성과와 같은 특정 결과에 대한 보너스를 주는 경우에는 계약상 요구되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보너스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정규 급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항상 같은 액수로 보너스를 준다면 이것은 더 이상 보너스가 아닌 임금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보통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채용 시에 약속된 월급을 맞춰주려고 시급으로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너스 형식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노동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너스가 아닌 임금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업 그런 업주도 있습니까?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요. 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느 직원이 얼마만큼 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공개적인 그 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하면서 뭐 실적이 좋은 사람은 보너스를 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래프 그려서 실적 얘기하고 보너스 준다 안 준다 그런 거는 법적으로 혹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특별한 어떠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면 괜찮고요. 사실은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보너스를 주는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명백하게 회사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레이 에리어나 불투명한 부분이 없앨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회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보너스를 줄 때 어떤 상황에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회사의 보너스 팔러시에 좀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 엘리저빌리티에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너스 받을 자격에서 직원이 예정된 휴가를 갔다. 미리 통보를 하고 예정된 휴가를 가서 결근을 할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개근 보너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배심원 의무를 위해 결근한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엘리저빌리티,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보너스 정책인데 직원이 예정이 없었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군 복무 휴가를 예상치 않던 개인 휴가를 갈 경우에는 직원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하나는 예정된 결근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상치 못한 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예정된 결근이 계획된 결근은 출석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너스가 지불이 되지만 예상이 없어서 아팠던 병가를 가는 경우에는 출석 개근 보너스의 실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근이라도 이러한 차별을 두는 게 노동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 최근 판례를 보게 되면 군 복무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유사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이 개근 보너스와 관련되어서 배심원 또는 유급 휴가로 결근한 근로자에게 개근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에는 군 복무 휴가를 가거나 예상치 못한 병가를 가는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은 개근 보너스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된 휴가를 가거나
예정되지 않은 병가를 간 직원에게 동등하게 보너스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 가족 의료 휴가 CFRA나 FMLA를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과연 보너스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자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다 됐는데 CFLA, FMCLA 이게 뭔가요? 가족 의료 휴가가 되겠고요. 네. 캘리포니아 패밀리 라이츠 액트라서 이제 가족이나 본인이 아팠을 네. 때 무급으로 120일 동안 휴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개근 네. 보너스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개근 보너스, 개근상 받은 것처럼 최영호 앵커님과 저는 개근 하잖아요. 개근상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